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22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화끈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이제 강한 어떤 흐름 보여줬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코스피 시총이 이제 절반 가까운 부분을 이제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움직여준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오늘 좀 유의미하게 의미 있게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게 추세 전환일지는 우리가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왜 올랐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전망에 대한 부분들,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이 소재줄도 그렇고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체크해보고, 또 이제 네이버, 현대차가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분석하면서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지금이라도 더 사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실 때 도움되는 내용 드리려고 하고요. 또 이제 6월달 바이오시밀러 점유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셀트리온, 또 삼성바이오가 또 바이오시밀러를 팔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내용도 한번 점검을 해드리고요. 오늘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2조 원 가까이 순매수한 게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환율도 좀 내렸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시 또 강한 어떤 기조로 갈 수 있는, 코로나가 좀 심각하긴 하지만 국내 상황은 어떤 대외적인 여건이 좀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으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 오늘 장 마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정리 간략하게 해드리면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급등했고요. ASML이라는 반도체 장비 1등 회사, 글로벌 1위 회사가 이제 최대 수주를 기록했다는 소식들이 아마도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 강한 상승으로 지수 주도를 하게 만든 것 같고요. 네이버, 현대차 홀실적 발표,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우호적인 분위기, 그리고 외국인 1.9조 원에 달하는 선물 순매수까지 모두 좋은 어떤 흐름으로 좀 전개된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전망, 현대차, 네이버 2분기 실적 분석, 6월 미국 바이오시밀러 점유율 분석, 요 내용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덧글 보다가 이 박준영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제가 어제 영상에서 드린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잘 또 요약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여러분에게 꼭 이해시켜 드리고 싶은데, 이게 경험을 통해서 좀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이런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어떤 특정 종목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막 매몰되는 게 또 주식 투자이기도 하지만, 그게 성공을 담보하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철학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고서는 큰 부를 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운에 의해서 한 종목 샀는데 갑자기 막 30배 가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한 3, 4년 지나면 그게 유지될지는 또 미지수인 거죠, 철학이 없다면. 그래서 이분이 또 이제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한 얘기인데 요약을 하신 것 같아요. 성장주에 대한 사이클적인 투자를 해라. 아무리 장기적인 성장하는 기업이라도 적절히 매도를 하고 떨어지면 후에 다시 매수를 하는 식으로, 단기에 너무 다 먹겠다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여기서 적절히 먹고 저기서 또 적절히 먹으면서 복리의 마법을 누려야 한다. 그리고 적당히 손절도 해가면서 그 투자금으로 다른 쪽에서 계좌를 끌어올려라. 그것이 대응의 영역, 관리의 영역인 주식을 대하는 옳은 방법이다. 어느 특정 종목에 매몰되지 말고 전체적인 성과 측면에서 고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결과를 만들어낸다. 잘 요약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한 얘기 이제 그대로인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주식에 성공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어떤 장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주식을 하시면 분명 좋은 성과를 장기적으로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철학과 함께 저는 계속 동행해 나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계속 주식 계좌도 성장하고 우리 어떤 주식에 대한 가치관과 기준, 철학도 같이 성장하는
정말 그런 관계로서 동반자의 관계로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장 마감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1% 올랐고요. 3250포인트. 상승 종목 수 530 종목으로 2배 정도 많았고요. 코스닥이 0.79% 상승했습니다. 1050포인트. 상승 종목 수 740 종목, 하락 종목 수 560여 종목. 그래서 양시장 모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620억 정도 순매수, 기관은 8천억 순매수. 그래서 수급을 보면 와우. 일단은 뭐 외국인은 큰 매수는 아니니까요. 그냥 기관이 8천억, 전기전자 반도체 쪽에서 거의 대부분,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 골고루 좀 샀죠. 운수장비, 유통, 뭐 철강, 화학 골고루 매수하는 어떤 흐름. 그리고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굉장히 많이 샀어요. 특히나 이제 IT 쪽, 반도체 쪽에 집중적인 매수를 해주면서 오늘 어떤 코스닥의 강세를 좀 이끄는 수급이었고, 특히나 외국인들이 오늘 1조 8천억에 달하는, 좀 마감에서 좀 줄어들었네요. 1조 8천억에 달하는 선물을 순매수했다는 거. 이거 좀 의미심장하거든요. 이걸 보면 야, 이 위험 선호로 완전히 돌아섰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는데 뭐 크게 떨어진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외국인의 선물이 굉장히 들어왔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 3일 동안 이렇게 또 솟구치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3% 급등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외국인의 선물 대량 순매수는 좋은 어떤 시그널인 건 사실입니다. 나스닥 지수도 0.9% 상승하면서 이렇게 강한 기조의 흐름을 보여줬고, S&P 500 지수 0.8% 상승으로 또 전고점 타진하는 모습, 다우 지수도 0.8% 상승하면서 다시 또 되돌리는 흐름이 전개됐고, 오늘 아시아 증시도 모두 뭐 니케이 증시 0.58% 상승, 홍콩 항생 1.5% 상승, 대만 0.6% 상승, 상해 종합 증시 0.3% 상승으로 다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오늘 뭐 아시아, 한국 증시 모두 강한 어떤 기조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필라델피아가 많이 오른 게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그 증시 주변 자금 보면 67조, 뭐 그 변동 없죠. 그리고 이제 동시 순매수부터 먼저 볼까요?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종목 보면 1위가 LG전자입니다. LG전자 최근에 외국인 굉장히 많이 사던데, 와, 오늘도 뭐 이렇게 해서 1600억 외국인 순매수, 기관 순매수 합계. 그리고 아이테크놀로지, SK 아이테크놀로지는 끝없이 상승하네요. 와, 이거 아니 SK 이노베이션의 시총이 아니 비슷할 것 같은데 이제 SK 이노베이션 시총이 24조예요. 근데 여기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분할 상장한 SK 아이테크놀로지 16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여튼 조금 단기적으로 좀 과도하게 올라온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다면 이거 좀 슬슬 정리할 것 같은데, 뭐 그런 어떤 코멘트 정도. DB하이텍도 2% 상승하면서 오늘 반도체 최근에 계속 올라오죠. 최근에 기관도 계속 사는 어떤 흐름. CS윈드, 두산퓨어셀은 오늘 밀리긴 했지만 최근에 친환경 쪽으로 이제 또 수급 돌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수급은 도는데 빠지긴 했네요. 근데 이거 좋은 내용입니다. 수급 들어온다는 거는. 오늘은 시장의 주도권을 반도체가 완전히 가져갔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런 친환경이든 배터리든 바이오든 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증시 어떤 주도권 측면에서 봐야지 이거 뭐 흐름은 좋은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수급이 한미 반도체 이런 것 5% 튀면서 오늘 반도체 날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흐름.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수급이 돌았죠. 450억. 그리고 이제 바이오 네이처셀은 왜 이렇게 급등한지 모르겠지만 와, 무섭네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많습니다. 솔브레인, 심텍, 뭐 테크윙, 하나 머티리얼즈, LX 세미콘, 유진테크, 월덱스, 뭐 다 반도체죠. 그리고 상하프론테크도 수급은 들었지만 수소 쪽이죠. 빠진 이유는 주도권이 오늘은 완벽하게 반도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반도체가 수급도 뭐 상승도 압도하는 그런 기조의 흐름을 보였고요. 역시나 이제 시총 상위주 쪽에서 삼성전자 쪽하고 이쪽을 봐야겠죠. 오늘 삼성전자가 의미가 좀 큰 시장인 것 같아요. 상승인 것 같아요. 21선을 이제 회복 돌파했죠. 기관이 좀 샀고요. 외국인은 아직 수급이 좀 들어오지 못하고 있네요. SK하이닉스 오늘 그래도 양쪽에서 수급이 들어왔고 2% 상승. 네이버가 오늘 호실적 내면서 기관이 좀 많이 샀죠. 2.8% 상승. 카카오도 여기서 막 완전히 붕괴되거나 이런 식으로 가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장이 끝장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또 많이 빠지면 돌리고 하는 식으로 돌리는 것 같고, 네이버 오르면서 같이 좀 따라 올라간 것 같아요. 오늘 삼성바이오가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낙폭이 좀 컸네요. 1.8% 약세로 외국인이 좀 매도하는, 연기금도 오랜만에 좀 순매도 흐름이 좀 나왔네요. LG화학 1.9% 상승, 삼성 SDI 0.6% 상승. 현대차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오늘은 좀 강보합 정도의 기아, 현대모비스도 그래도 플러스, 포스코 4% 상승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SKI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센 흐름이었고, 은행주들도 좀 좋았네요.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KB금융 2%, 4% 상승, 삼성전기 2.4% 상승. 코스닥 쪽에서 카카오게임즈, 역시나 여기서 수급이 안 꺾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오르고 NC가 내린다. NC가 훼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NC 반등 나올 때 정리 의견 들었습니다. 의견 제가 장기 관점에서 펀더멘털 훼손이 벌어졌기 때문에 시각을 바꾼다는 얘기를 드리고, 반등 나올 때 정리 의견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또 뭐 신장 모멘텀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주식을 좀 안전하게 하려면 저는 일단은 펀더멘털 훼손이 일어났다 봤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하는, 카카오 게임즈는 그래도 계속 1위 수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국내에서 리니지 제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고요. 실적적인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코스닥 쪽에서 오늘 뭐 바이오 배터리 이런 건 약했고요. 반도체가 완전 휩쓸었습니다. 솔브레인 5%, SK 머티리얼즈는 완전히 그냥 솟구치네요. 3.5% 상승. 원익 IPS, TCK 3%, 7% 상승. LX 세미콘 4% 상승. 그래서 오늘 뭐 반도체가 완전히 그냥 밀어 올려주는 유진테크 6.9% 상승, PSK 4% 상승, 테스 1.8% 상승, 원익 IPS 3.5% 상승, 코미코 4%, 한양 ENG 5% 상승, 유니스템 4% 상승, DBI텍도 뭐 2% 상승. 굉장히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 효성첨단 소재 5% 강승. 오늘 5G 쪽도 플러스네요. 이노와이어리스 1% 상승, KMW도 1.5% 상승. 어쨌든 오늘 뭐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완전히 휩쓰는 그런 기조의 흐름이었고, 반도체 움직이면 코스피가 또 강한 기조의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 생각하시고, 지금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요거 이제 세 개 섹터에서 돌려가면서 순환매로 올려치는 형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미는 성장 섹터, 오늘 나온 기사죠. 반도체, 배터리, 백신 국가 전력 기술로 키운다. 2조 원 플러스 알파 투입해서 공식적으로 결국은 이제 정부가 밀어붙이는 쪽이죠. 여기에 이제 탄소 중립까지, 친환경까지.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플러스 친환경, 이쪽에 이제 모든 정부의 어떤 그 역점적인 어떤 정책들과 자원 이런 것들이 집중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증시에서도 이런 섹터군이 돌려가면서 증시를 밀어올리는 형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는 명확하죠. 단순합니다. 너무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분히 잘 홀딩하고 갖고 있으면 다 이제 때가 되면 또 올려주면서 계좌도 빵빵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네, 종목은 요 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얘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죠.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건, 뭐 당연히 이제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한 많은 이제 반도체 장비, 뭐 소부장 업체들인데요. 뭐 네이버 실적 좋아서 이제 좋았지만 어쨌든 삼성전자의 오늘 강한 움직임들, 장비 회사들 막 5%, 6%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은 굉장히 의미심장했고, 역시 반도체 저가 매수가 유효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소식도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반도체 업종은 현재 나오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얼마 전에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밀렸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실적은 이미 반년 전에 주가에 반영됐었던 거고, 지금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앞으로 6개월, 1년 뒤에 어떻게 될 건지가 중요한 거죠. 6개월, 1년 뒤에 정점 찍고 꺾일 것이라고 예상하면 주식시장은, 아니, 주가는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어요. 선행하는 이제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야, 실적이 서프라이즈인데 왜 주가가 빠져? 그거는 이제 이 주식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ASML 같은 경우도 이번 2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사실 좋게 나온 건 아니에요. 보시면 매출액이 40억 유로인데 전분기 대비해서 8%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21% 떨어졌어요. 순이익도 22% 떨어졌고,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컨센서스를 하회했고, 영업이익은 뭐 상회하는 정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메모리향 장비 비중이 전분기 대비 증가했다는 거. 최근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 메모리 업체 경쟁 심화로 인한 캐파 투자 증가 효과다 해서 향후에 대한 부분이 좀 우호적인 거죠. 특히나 이제 여기 보시면 2분기 신규 수주는 83억 유로. 전분기 대비 뭡니까? 74% 증가. 그러니까 이건 이미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6개월, 1년 전, 1년 6개월 전 이렇게 수주받은 것들 실적 찍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주가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규 수주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느냐, 아니면 정체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향후의 실적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수주 산업은 당연히 수주의 흐름이 주가에 반영되는 그거죠, 결국은. 그래서 신규 수주가 이렇게 많이 증가했고 역대 최고 수주라는 거는 결국은 향후 반도체 투자에 대한 우호적인 어떤 흐름이라는 걸 확인시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튈 수밖에 없었던 거죠. EUV 장비가 49억 유로. 그래서 뭐 절반 이상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향후의 실적, 특히나 이제 3분기 가이던스는 이렇게 또 컨센을 좀 상회하는 식으로 또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올해 예상되는 이 ASML이라는 장비 1위 회사의 예상 매출 성장률이 전년비 35% 늘어날 것이다. 기존 30% 대비해서 컨센 대비해서 상향을 조정한다. 그래서 머신러닝, HPC, 5G 등 뭐 로직 반도체 수요 증가를 유도하고 수주 잔고 175억 유로 중에서 절반 이상이 EUV에서 차세대 고성능 뭐 어떤 연산 수요를 위해서 미세 반도체 장비 수요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 ASML이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EUV 생산 캐파를 기존 40대 수준에서 23년 6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래서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매우 이제 긍정적인 것들이 이 신규 수주에서 증명을 해주다 보니까 반도체가 힘을 갖고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이 좀 됐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KB증권에서 나온 반도체 관련 섹터 동향, 부품 부족 취약은 통과했다. 이 내용도 아마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2분기 메모리 반도체 공급난 정점이다. 2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상무부 장관은 최근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혀 향후 비메모리 반도체 부품 공급 부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향후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왜냐면 비메모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뭐 자동차, 스마트폰, PC, 서버 뭐 이런 것들 세트 완제품 생산 차질의 어떤 주 요인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 핵심 부품의 공급난은 2분기 정점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어 3분기부터는 이 세트 생산량은 점차 반등할 것이다. 그러면 이거 세트 생산할 때 뭐 메모리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설비 투자도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3분기부터 보다 더 좋은 어떤 방향이 될 거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게 말해주는 것 같고요. 최악의 시기는 지났다. 3분기부터 세트 출하 증가. 올 상반기까지 비메모리 반도체 핵심 부품, 자동차는 MCU, 스마트폰은 AP, PC는 서버 IC. 이쪽 이제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하반기 세트 출하에 대한 엇갈린 전망이 혼재됐으나 3분기부터 비메모리 반도체 핵심 부품의 생산량 증가가 하반기 세트 출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3분기부터 TSMC는 자동차 MCU 생산량을 전년비 60%나 증가를 시키고 삼성전자 미 오스틴 가동 정상화로 스마트폰용 AP 공급이 이제 본격화 정상화되고요. 파운드리 업체는 생산 능력을 전분기 대비 10% 증설할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핵심 부품의 공급은 최악의 국면을 이미 통과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세트 출하 증가하면서 메모리도 많이 필요하고 반도체가 정상적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수요를 이제 충족시켜주고 이제 설비 투자도 그 이상으로 또 될 것이다. 그래서 비메모리 부품 공급이 완화되기 때문에 하반기 메모리 수요를 견인하게 될 것이고 이제 하반기 성수기 진입에 따른 세트 출하 증가에 초점을 맞추며 이제 줄어들어 있던 그 메모리 반도체 재고를 다시 축적을 재개할 것이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제 하반기 IT 제품의 출하 증가율은 전년 대비 소폭 둔화될 수 있지만 급격한 수요 감소 가능성은 희박하고 3분기 메모리 가격도 전분기 대비 상승폭 둔화 또는 유지되더라도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메모리 재고를 고려할 경우 향후 메모리 가격의 하락 반전 가능성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해서 탑픽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머티리얼즈, 한솔케미칼. 오늘 한솔케미칼 굉장히 급등했죠. SK머티리얼도 뭐 급등하고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의 날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6개월 동안 올해 들어서 6개월 동안 반도체가 굉장히 부진했잖아요. 계속 이제 지지부진하고 약세고. 근데 이제 그런 흐름들이 오늘 흐름을 보면 뭐 장비 회사들 보더라도 쭉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다가 오늘 팡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이어지면 추세가 좀 전환됐다는 신호로서 확실하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도 오늘 상승은 좀 유의미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 확실히 추세가 돌려진 건지 그게 좀 확인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 뭐 이런 어떤 SK머티리얼즈, 한솔케미칼도 좋고 뭐 유니테크, 테스, 원익IPS, PSK, 뭐 LX 세미콘이라든지 뭐 DB 하이텍 뭐 이런 것들도 좋고 하여튼 반도체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추세를 전환할 가능성은 좀 높아진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그 6월달 바이오시밀러 처방 데이터 자료가 나오는데요. 데이터가 이제 셀트론 이제 트루시마 데이터가 그렇게 좋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신한금융투자에서도 중립 의견을 좀 유지한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고요. 셀트론의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인플렉트라는 뭐 꾸준하게 이제 점유율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트룩시마는 이제 전월 대비해서도 좀 점유율이 좀 감소하면서 좀 아쉬운 결과를 냈고요. 허주마는 그래도 꾸준하게 높진 않지만 1.2% 정도 점유율을 지금 차지하는 모습이고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도 뭐 램플렉시스 같은 경우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언트루잔트도 이제 점유율이 작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바이오시밀러 침투 상승은 계속 이뤄지고 있고 오리지널 대비해서 시밀러는 계속 이제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바이오시밀러 시장 내에서 경쟁은 조금 격화되면서 셀트론의 어떤 트룩시마 쪽이 다소 좀 아쉬운 결과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쉽게 바뀌지가 않네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이분이 가격 정책을 어떻게 좀 바꾸지 않겠는가 하는 우리가 좀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예상을 해보고 그랬는데 아직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2위 2위 업체 이제 수량 점유율 부분에서 격차가 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6월달 셀트론의 인플렉시마, 바이오시밀러, 인플렉트라의 처방 수량 기준 점유율은 17.2%로 전월 대비해서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연초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한편 리투시마, 바이오시밀러인 트룩시마는 처방 수량 기준 점유율 23%로 전월 비해서 마이너스 0.6%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좀 깎였고요. 경쟁사 화이자의 루시엔스는 수량 기준 29.1% 점유율입니다. 격차가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트룩시마의 점유율 상승세가 둔화된 점은 아쉬우나 여전히 20%대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인플렉트라의 점유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셀트론 헬스케어의 북미양 매출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인플렉시마, 바이오시밀러, 램플렉시스의 점유율은 7.0%로 전월 비해서는 조금 깎였네요. 그래서 1위 셀트론 거 비해서는 그래도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계속 내고 있죠. 그간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 바이오시밀러들의 성과는 저조했다. 하지만 머크의 여성 건강 및 만성질환 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등의 사업이 분사하며 설립된 오가논에서 영업을 담당하게 된 만큼 삼성 바이오 에피스 바이오시밀러들에 대한 영업이 조금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트룩시마 쪽 말고는 뭐 다른 뭐 허셉틴 계열하고 아바스틴 계열은 암젠의 이제 퍼스트 무브로서의 점유율은 계속 이제 확대되고 1위를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 이 업체와 이제 화이자 거하고는 계속 점유율을 벌리는 그런 어떤 구도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 암젠 거 칸진티, 엠바시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점유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계속 보이면서 출시 후 23개월 차에 44%, 50%의 점유율을 내고 있고요. 화이자 루시엔스가 보시면 꾸준하게 지금 점유율 계속 올라가면서 2위에서 1위로 올라서는, 그러니까 트룩시마만 지금 점유율이 이게 퍼스트 무브가 역전당한 건데, 이거는 사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전략상 실패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전략상 변경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뭐 그걸 제가 이제 어떻게 왈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업체 대비해서는 여실히 이제 전략상의 어떤 약간 아쉬움을 좀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지금 내고 있다. 퍼스트 무버의 어떤 효과를 어떻게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일란 화이자 거 같은 경우도 2위 업체죠. 이것도 이렇게 좀 올라오는 추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바이오시밀러 이제 미국 시장에서 트룩시마가 뭔가 좀 전략상 변경을 통해서 점유율을 다시 또 올리는 그런 구도가 좀 펼쳐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미국에서 조금 매출 증가가 좀 정체한다고 한다면, 유럽에서 이제 램시마 SC하고 이제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출시를 통해서 매출액이 이제 유럽 쪽에서 조금 이제 크게 올라오는 상황이 좀 나와야 실적적인 부분에서 올해 실적과 내년 실적이 그래도 이제 실적 증가율 자체가 상당히 퍼포먼스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확인되는 게 주가에도 중요한 어떤 동력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확인들이 필요한 부분이 아직 시장에서 해소를 시켜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던 레키로나의 수출에 대한 부분이 아직 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다소 좀 약간 소외를 시키는, 그러니까 소외가 이제 수급이 빠지는 거죠. 결국은 외국 기관이 수급이 좋지 않은 이유가 그런 어떤
이제 레키로나의 어떤 신약에 대한 그 기대감과, 왜냐면 그건 이제 실적으로 수출로 보여줘야 되니까 기대감만으로는 작년에 오른 거고, 그리고 이제 본업 자체 바이오시밀러 부분에서도 작년 트룩시마가 완전히 실적을 이끌어줬는데, 사실 트룩시마 부분이 조금 아쉬운 어떤 결과를 지금 금방 극복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외국인과 기관의 메이저 수급 자체가 다소 좀 그런 부분에 반응해가지고 좀 빠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숫자로서, 실적으로서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게 결국은 주가를 올라가게 하고 수급이 좋게 만드는 그런 어떤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체킹을, 필요한 건 뭐다? 레키로나 수출, 레키로나 수출, 이제 이 실적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바이오시밀러, 이 미국 쪽에서 트룩시마가 좀 반격을 한다든지, 세 번째는 유럽에서 이제 램시마 SC하고 이제 휴미라 쪽, 이쪽이 실적으로 숫자로 찍혀주는 모습, 이런 거 좀 동반돼야 주가가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현대차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매출 부분에서 뭐 이렇게 또 사상 최대가 나올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예상치 못한 뭐 서프라이즈한 매출이 좀 나왔는데요. 뭐 주가 반응은 뭐 그렇게 좀 세진 못했지만 그래도 아주 고무적인 어떤 실적을 냈다 볼 수 있죠. 영업이익은요, 컨센에 그냥 부합된 정도. 그러니까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했는데 왜 영업이익은 그만큼의 서프라이즈를 내지 못했는가는 뭐 이따가 이제 증권사 분석 쪽에서 한번 체크해야 될 건데요. 영업이익도 1조 8천억으로 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어쨌든 하반기 반도체 품귀 여파로 조금 불확실성은 있긴 하지만, 뭐 아까 이제 삼성자 그 체크해드리면서 봤듯이 뭐 반도체 나아진다는 분석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이 하반기에도 좋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현대차의 어떤 지금 현재 실적 자체가 그 고급 차종, 뭐 제네시스와 이제 SUV 같은 고가의, 좀 고수익 차종의 어떤 판매가 증가한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직은 친환경 부분에서의 어떤 실적이 뭐 견인하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내연기관 거기에 조금 의존하고 있는 실적 부분이다. 그렇게 좀 이해 가능할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200%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차화정 시대 그때 이제 2조 800억 정도 냈었던 2분기 실적 이후 7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건 아직 깨진 못했네요. 다만 연합 여기 이제 뉴스에서 집계한 시장 전망치 1조 9천억은 소폭 밑돌았다. 컨센 대비 조금 부합 내지는 약간 못 미치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매출 추이를 보면 2020년 2분기 21조 매출에서 그때보다 10조나 늘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 뭐 현대차 그룹은 실적도 그렇고 뭐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불고, 사실 주가 리레이팅은 꾸준하게 계단식으로 이제 이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뉴스에서는 이렇게 좀 체크하고 있네요.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영향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일부 품목의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3분기에도 계속되는 등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하반기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이 현대차의 설명이다. 좀 보수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원자재 가격 상승, 3분기 영업일수 감소에 따른 글로벌 재고 부족 등도 부담 요인이다. 하반기에는 뭐 실적보다 오히려 이제 이런 모멘텀, 아이오닉 5 이제 생산 정상으로 이제 판매량 늘리고, 전기차 쪽 제네시스 쪽에서 이제 첫 전용 전기차 JW 요 이제 출시하는 등 친환경차 판매를 확대해서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의 입지를 강화하고 환경 규제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주가를 올리는 데 있어가지고는 명분상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뭐 시장만 받쳐주고 시장의 어떤 분위기만 이 이제 전기차 친환경 현대차 그룹 쪽으로 불면 뭐 멀티플 올려주면 되는 거니까, 실적은 뭐 그냥 컨센에 부합되다든지
못 미친다 하더라도 주가는 튀어오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는 꾸준하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고, 이번 실적도 고무적이었고, 추후에 나올 이제 기아차라든지 모비스에 대한 실적 기대도 상당히 불어닥칠 수 있는 그런 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리츠 증권 김중성 연구원님이 이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 코멘트인데요. 일단은 컨센서스 상회 매출 실현, 다만 기대 이상의 매출 기록에도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수준이다. 이는 판매 보증비 증가, 판매 보증비가 거의 1조 원 가까이 되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쨌든 그 영업이익은 조금 컨센에 못 미치거나 컨센 수준이었다. 2분기 중에 다수의 소규모 품질 이슈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서 판매 보증비가 증가했다. 이게 이제 비용으로 잡히니까. 지난 6개 분기 판매 보증비 추이는 작년 1분기에 0.68조, 작년 2분기에 0.52조, 작년 3분기에 이제 좀 크게 했죠. 뭐 화재 사건 때문에 2.72조, 빅베스라 볼 수 있는 4분기에 0.51조, 1분기에는 0.65조. 근데 2분기에 와우, 0.89조면 빅베스 빼고 작년 3분기 빅베스 빼고는 가장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부분에서 컨센서스 1.9조 원에 영업이익 1.89조 원은 그냥 부합 정도였다. 그리고 판매 보증비가 늘어났고 신흥국 쪽에서 판매 호조가 좀 나타나면서 수익성 믹스,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 부분에서는 선진국에서 많이 팔리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왜냐하면 선진국은 비싼 차종들이 많이 팔릴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믹스라고 하는데, 수익성 믹스는 다소 악화됐으나 물량이 이제 증가하면서 신흥국에서는 뭐 진짜 뭐 아반떼나 소나타 이런 게 많이 팔릴 거 아니겠어요? 포터나. 그러니까 물량 증가로 높은 이익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어쨌든 뭐 괜찮게 나왔습니다. 실적 현대차.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진짜 서프라이즈는 오늘 네이버 실적이죠. 네이버가 이제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3,356억 해서, 와, 엄청나요? 영업이익이 3,356억, 전년비 8.9% 올랐고요. 전 분기비로는 16%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서프라이즈를 안겨주면서 오늘 이제 지수를 견인하는 상승을 만들어내줬고요.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매출 1조 6,635억, 영업이익 3,35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분기 연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전분기 대비 11% 증가로 사상 최대치다. 분기 매출 성장률은 5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고, 이거 뭐랄까, 성장이 좀 더디다 하면 이제 뭐 R&D 비용을 좀 더 많이 썼다든지 이런 거지. 네이버는 정말 무서운 기업인 것 같아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참 무서운 기업입니다. 이번에 뭐 신사업 부분에서, 신사업 부분 매출 비중이 5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이 기업의 멀티플을 더 올려줄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검색 광고 쪽 빼고, 커머스라든지, 핀테크라든지, 콘텐츠라든지, 클라우드, 이런 어떤 신 4대 부문에서 매출 비중이 50% 돌파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이번 실적에서의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향후 이쪽 부분이 더 증가하는 부분을 우리가 뚜렷하게 볼 필요 있는데요. 저도 여기에 좀 동조한 것 같아요. 커머스 부분에서 저도 네이버 쇼핑을 좀 많이 이용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네이버의 어떤 성장은 지금 계속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실적이 또 이제 신고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동력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현대차 말씀드리다가 좀 빠뜨린 게 있는데, 현대차가 중간 배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당 기준일 6월 30일이니까 이틀 전까지 갖고 계셨던 분들은 배당을 1,000원씩 주당 받을 수가 있고요. 시가로 따지면 0.4%, 우선주는 0.9% 배당률입니다. 그래서 한 분기에 0.4에서 0.9%, 야,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시나 이런 분들께서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렇게 배당을 또 꾸준하게 주는, 그러니까 실적이 당연히 나와야겠죠. 실적이 안 나오면서 성장성만 있는 그런 것들은 배당을 안 주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배당 같이 끌고 가기 때문에 은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은퇴 자금 다 모아서 한 10억 정도를 주식을 한다 치면 이런 배당을 주면서 또 이렇게 장기 성장을 하는 기업들에 한 5억 정도는 깔아놓으면 그래도 시가로 한 3% 이렇게 받게 되면 뭐 3%는 46? 3%는 안 될 수 있구나. 그래도 한 2% 정도. 지금 뭐 은행 넣으면 1%죠? 1%도 안 나오잖아요. 2% 정도, 50, 1000만 원 정도 1년에 좀 나올 수 있는, 뭐 세금 떼면 좀 줄어들겠지만,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뭐 SK 뭐 이런 것들, 뭐 LG화학 뭐 이런 것들도 배당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당을 주는 성장주 이런 쪽으로도 일부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상 좋은 어떤 노후의 대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그 노후를 대비하는 이제 주식들을 하고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배당주에 대한 포커스를 두진 않아요. 근데 각자의 환경이라든지 상황, 그리고 연령대, 은퇴 유무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배당을 주는 대형주 이런 쪽으로 편입할지 말지를 이제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겠죠. 제가 은퇴를 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게 제 일 자체가 은퇴라는 개념이 없는데 혹여라도 이제 어디 제가 뭐 기업에 다니다가 60세가 돼가지고 은퇴를 했다 치면, 그리고 이제 10억을 제가 은퇴 자금으로 쓰고 이제 갖고 있다 치면 5억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5억은 이렇게 해서 좀 더 그래도 뭐 딴 데서 들어오는 뭐 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나 임대하는 데 있다면 임대료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또 캐시가 들어올 수 있는 창구로서 해가지고 조금 더 심리적인 안정, 60세 이상 되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야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어떤 여러 채널 사이드에서 캐시가 이제 뭐 분기마다 이렇게 들어온다든지 월마다 들어온다든지 연마다 얼마 들어온다든지 하는 그런 개념이 좀 있는 게 생활의 안정감이라든지 그런 게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각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주식의 포트폴리오는 또 다르게 형성시켜야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장 마감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는데요. 내일은 이제 금요일이네요. 벌써 또 7월 말, 시간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는 계속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들 또 만전을 기하시고, 참 날도 무더워지고 조금 대외적인 어떤 여건 이런 환경 자체는 뭐 활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제약이 좀 많은 것 같네요. 다들 건강 많이 유의하시고, 저도 조금 최근에는 조금 속 편한 음식들, 그리고 좀 무리하지 않는, 땀을 너무 흘리지 않는 그런 걸 통해서 컨디션을 다시 또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다들 건강이 최고입니다. 최근에 약간 좀 아파 보니까요.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 하면서 건강만 하면 뭐든지 못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확실히 또. 하여튼 건강 항상 유의하시면서 또 행복한 투자 해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동행하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퇴근길 저녁 시간 되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